안녕하세요. 맹이맹이 맹이학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짤막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요즘 학교 폭력이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학교 폭력 관련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 폭력 근절 도움교사 지니어스 박입니다. 네,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학교 폭력이 무척 심각해졌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 학교 폭력이 많이 달라졌나요? 그 예전이라면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네, 당연히 선생님 학창 시절이죠. 저도 학창 시절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렇군요. 라떼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정확히 학교 폭력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폭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내외라고 하셨는데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그런 것이라면 굳이 학교 안이 아니더라도 학교 밖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밖인 학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아니면 놀이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일어났다면 이건 학교 폭력으로 접수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은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방학 때 학생에게 발생한 폭력 사안들은 모두 학교 폭력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학교 폭력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대상이 학생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건 가해를 했던 간에 그것이 그 대상자가 학생이라면 이건 모두 다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라면 학생과 학생, 즉 학생 사이에서만 발생할 사안을 학교 폭력으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상이 학생이긴 한데요. 가해자가 학생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 당연히 학교 폭력으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일반인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도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 가해자인 일반인을 교육청에서 처벌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에 학폭법으로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일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그 학폭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학폭 사안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경우에는 학폭 사안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이라는 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였던 간에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일반인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 피해 학생이 학폭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로 이게 소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에 이렇게 피해 학생은 학교에다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학교에 알리는 것에는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는데 뭐하러 굳이 학교에 알려야 되나 싶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해 학생이 학교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본인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학폭법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가해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학폭법의 최우선으로 두는 목적은 피해 학생의 보호입니다. 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피해 학생이 학교에다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몰라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 건가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해자가 일반인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이 두 관계를 학폭법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민사나 형사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가해자인 일반인이 그 피해 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가해자가 그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올 수도 있고 만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학교에서는 신분 검사를 하겠지만
간혹 속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피해 학생의 뭐 오빠라든가 피해 학생의 뭐 부모라든가 피해 학생의 삼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속이고 들어오게 된다면 학교 측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이 당했었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담임 선생님이 되었건 누구가 되었던 간에 피해 학생과 그 가해자의 일반인을 만나게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싫었던 가해자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학교 측에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고 또 알려준다면 학교 측에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인지하고 더욱더 세심하게 예의주시하면서 피해 학생을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피해 학생은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의 접촉에 의한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가 일반인이어도 피해 학생은 반드시 자신이 당한 폭력을 학교 측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하기를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실 때 여러 유형의 폭력 등에 의해서 학생이 피해를 겪었을 때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학교폭력 사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뭐 이게 세분하게 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너무 세세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해요.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유형에는 크게 7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체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금품갈취, 그리고 강요, 뭐 따돌림,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폭력, 이렇게 한 7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네, 그런데 요즘 그 학교폭력 사안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접수하고 처리를 해보니까 이게 딱 구분되어진 7가지가 명확하게 나누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7가지가 두루뭉술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자면 뭐 때리는데 신체폭력을 해요. 상대방한테 막 신체폭력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다 보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금품갈취를 할 때 뭐 상대방한테 돈을 요구할 때 돈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돈을 다 받아내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뭐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욕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금품갈취에 언어폭력에 신체폭력 뭐 이런 것들이 섞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유형의 사안들이 뭐 함께 일어나는 사안들이 요새 학교폭력의 주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오랫동안 뭐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그리고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뭐 여러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뭐 학교폭력을 했을 때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서 어떻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중에 그런 이유들 중에 첫 번째가 크게는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이요? 네, 정신병이요. 네, 이거 제가 좀 세게 표현해서 죄송한 건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막 라떼 얘기했었는데,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힐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성실하게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뭐 굶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렇게 먹을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폭력을 가한다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은 행위죠. 그러면서 뭐 쾌감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막 그런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의 것을 뺏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꼭 금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남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남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타인의 뭐 정서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사람도 남의 것을 뺏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몹쓸 짓입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받아야 되는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신병으로 인해서 즉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또 정서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것을 뺏는 것 자체가 학교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모든 폭력이 정신병에서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정신병이라고 얘기했던 건 좀 세게 표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제가 조사했었던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정서적인 결함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데서 발생하는 뭐 열등감에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뭐 자기감정 조절 실패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오해 이런 데서 학교폭력이 많이들 발생하더라고요. 오해와 자기감정 조절 실패요? 네, 맞습니다. 뭐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에요. 사실 뭐 다 큰 성인도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성인은 좀 다른 게 있어요. 학생은 성장기이다 보니까 이게 몸에
호르몬이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상당히 정서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을 수 있죠.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걸 그냥 쳐다본다 아니면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걸 꼭 보고 속된 말로 꼬라본다, 야린다, 째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코 눈을 피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눈을 피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이거 왠지 피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질 수 없어 라는 생각에 계속 눈을 쳐다보고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서 또 눈을 쳐다보고 이게 결국에는 그냥 마주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마주친 것이 말 그대로 째리고 야리고 노려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비가 붙게 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아니고 또 다른 오해도 있는데요.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한 건데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닌데 본인에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해서 싸우는 경우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의 이유에 대해서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결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감정 조절 실패와 그리고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선생님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먼저 눈을 돌리는 게 결국 치는 게 아닌데 그 시절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지난 학창 시절을 좀 돌아보면 그 시절엔 왜 그랬는지 후회가 좀 남기도 해요. 선생님도 그런 시절을 보내셨겠죠? 저요? 아니요. 저는 남하고 시비 붙을까봐 제 별명이 땅만바였습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눈 깔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럼 선생님,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 처리 절차가 대단히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사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요? 네.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요. 우선 학교에 계신 학교 폭력 책임교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교사이신 거죠. 그분이 사안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고요. 면밀하게 조사한 것을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도 드리고 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발생한 본 사안이 교육청까지 올라갈 만큼 심각한 사안인가 아니면 이게 학교장 자체로 즉 학교 내에서 처리할 만큼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를 따져보는 그런 기구예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럼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가해 학생에게 있어서는 이게 삶의 기로가 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해 학생의 그 가해한 사실과 내용들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는 것이 좀 더 그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원만하고 수월하게 처리되는 일일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그 위원님들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가해자 측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님들의 그 개인적인 사심과 개인적인 앙심이 조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청과 나라에서는 법령으로 정한 4가지 요건을 주고요. 그 4가지 요건을 토대로 그 전담기구에서는 그 4가지 요건만 따져서 사안을 아주 심플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4가지 요건이 뭐예요? 법으로 정해진 4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첫 번째는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인 진단서를 끊어왔는가. 두 번째는 피해 학생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가해 학생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었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간 그 학교 폭력이 단순하게 단발적이었는가 아니면 지속적이었는가를 따지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한 행한 이 폭력이 예전에 그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피해 학생의 신고, 진술, 자료 제공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일어난 폭력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요건인데요. 이게 좀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있고 그리고 맹이양님이 있잖아요.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피해자고요. 맹이양님이
가해자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맹희양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해봐요. 근데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어보니 1주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2주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끊을 수 없죠. 그럼 진단서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요건인 그 2주 이상의 피해 진단서가 있는가 그랬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보니까 첫 번째 거 패스. 두 번째 뭐 피해 학생에 대한 뭐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가를 봤는데, 예를 들어 맹희양님이 저에 대해서 폭력을 가할 때 제 핸드폰이 깨지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 제 그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피해는 있었지만 즉각적인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째 거 패스. 세 번째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맹희양님이 저에 대한 폭력에 대한 걸 봤더니 이게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혀서 욱하는 마음에 맹희양님이 화를 참지 못해서 저를 때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항도 패스. 근데 네 번째 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예를 들자면 맹희양님이 예전에도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자예요. 네, 그런 가해자인데 거기에 대한 뭐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뭐 자료 제공을 했거나 아니면 진술을 했거나 이런 적이 있어서 맹희양님이 거기에 대한 앙심으로 나한테 보복성 폭력을 행했는가를 따져보는 건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네 번째 것도 패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담기구에서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패스됐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자체 해결, 즉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전담기구에서 판결을 내려서 뭘 하냐면 피해자 측에다 이걸 통보하게 돼요. 피해자 측에다가 우리 전담기구에서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법령으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한번 따져봤는데 이 네 가지 요건 모두 다 만족을 해요. 즉 학교장 자체로 해결되는 것에 있어서 만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이걸 봤을 때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게 되면 학교장 자체로 그냥 종결이 되는 건데,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한 게 이게 학교장 자체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난 씻을 수 없어, 난 당신들이 생각했었던 그 네 가지 요건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아, 난 여기 동의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전담기구의 그 판결 네 가지 요건과 전혀 상관없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교육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이 돼서 거기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원만한 합의와 화해, 용서가 있는 그런 회복적 관계 개선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이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를 하고 사안 조사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기구가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면, 이게 학교장 종결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또 진행되는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열리는 그 회의 이름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재판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올라온 사안을 가지고 거기 위원님들이 재판하듯이 그것들을 막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같은 것도 내려지게 되는데, 그게 행정조치 1호부터 9호입니다. 네, 1호부터 9호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호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 편지, 서면 사과거든요. 말 그대로 반성문 써줘라 이런 거고,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촉 그리고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어떠한 경로든 간에 해코지하지 말아라. 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만나지도 말고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교내 봉사고요. 4호는 사회봉사, 그리고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조치, 그리고 9호는 퇴학 처분인데요. 유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교육 기간이다 보니까 1호부터 8호가 적용되고요. 9호 퇴학 조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가해를 해버리면 이게 9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 처리가 되면 가해 학생은 아무런 조치도 받게 되는 게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학교는 가해 학생의 그 반성과 계도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반성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생에게 뭐 주겠죠. 뭐 일테면 뭐 수양록을 쓴다든가 좋은 글귀를 읽어서 뭐 캠페인을 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른 그 양식들을 주는데요. 결코 뭐 학교장 자체로 끝났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페널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으로 올라가면 이게 좀 무서울 수 있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해 학생의 가해 행동과 행동에 대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쭉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가해 학생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은 발빠르게 피해 학생한테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장 자체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그럼 학폭과 선도는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둘은 좀 달라요. 학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선도 요즘에는 명칭이 좀 달라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선도라는 명칭을 잘 쓰지 않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 과거에 선도라고 불렸었던 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정한 뭐 규칙, 즉 교칙에 준거해서 이렇게 사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학폭이 어떻게 보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보다는 좀 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건데 둘은 또 성향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뭐 학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게 학폭으로 처리되는 그런 업무인 거고요. 그리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 정한 교칙에서 위반되었거나 아니면 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통념에 위반되는 뭐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그랬을 때 학교의 교칙에 의거해서 이게 처리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불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절도라든가 흡연이라든가 뭐 음주라든가 아니면 기물파손이라든가 교칙 미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도, 즉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가는데 만약에 이 과정 중에 다른 아이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게 또 학생이라면 이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함께 학폭으로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구분하시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폭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을 때 피해 학생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처하는 대상이 비단 피해 학생뿐만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여러 종류의 분류가 있을 수 있죠. 뭐 피해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셋 모두 대처를 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은 이해가 되는데 가해 학생과 목격 학생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소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뭐 이해합니다. 뭐 일단은 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작 피해 학생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시냐고 되묻는다면 그렇게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피해 학생이 취해야 되는 대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뭐 신체 폭력을 당했던, 언어 폭력을 당했던, 뭐 따돌림을 당했던, 뭘 당했던 간에 폭력을 당했다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거기에 대한 안갚음, 즉 되갚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피해 학생이 신체 폭력으로 언어 폭력으로 나를 막 10대 때리고 5번을 욕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게 맞다 욕 먹다 참다 나도 모르게 욱해서 한 대 때리고 2번 욕했다고 합시다. 그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해 신체 폭력을 10번 하고 언어 폭력을 5번 한 건데 피해 학생은 그걸 받다가 결국에는 2번의 뭐 신체 폭력을 가해 학생에게 전한 거고 그리고 언어 폭력도 한 번에 신체 폭력을 전한 거고 2번의 언어 폭력을 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쌍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피해가 아니라 쌍방폭력이 돼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으셔야 됩니다. 네, 어떠한 경우더라도 맞대응하거나 안갚음하시면 안 됩니다. 대갚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좀 죄송한 말이지만 등신같이 보이더라도 네, 끝까지 참으세요. 결코 흥분해서 되갚음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정당방위로 피해 학생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곳은요? 이게 그 학교 폭력에서 정당방위가 수용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그게 맞대응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들은 예를 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간다든가 피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맞다 이걸 막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팔목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몸을 움켜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가격을 한다든가 욕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방위로 수용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다른 공격으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100% 피해가 아니라 쌍방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참으시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게, 정당방위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게 단호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하셔야 됩니다. 하지마, 싫어, 이렇게 거절과 거부의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즉 가해자에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멈춰! 학교 폭력 멈춰! 이런 건가요? 이거 네. 좀 웃긴데요? 이런다고 상대방이 학교 폭력을 멈출까요? 네, 그거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아주 좋은데요. 효율적이에요.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요? 네.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피해 학생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을 때 웃기다고 좀 하셨는데,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웃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변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그렇게 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좀 창피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죠.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간결하고 단호한 구호에는 아주 크고 놀라운 두 가지 위력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간결하고 단호한 문장으로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전달할 경우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가해 학생이 순간 멈칫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인이 생각했었던 예상 반응에서 벗어난 행동을 피해 학생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칫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이 멈춰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주변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주변인들을 가해 학생은 의식하게 됩니다. 그 의식하게 됐을 때 본인의 행동을 또 순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단호하고 간결한, 조금 우습겠지만 단호하고 간결한 그런 거절과 거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안 멈추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안 멈추죠. 그렇죠. 네, 멈춰도 안 멈추죠.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놀라운 두 가지 그 위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위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두 번째 게, 이 멈춰 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족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족쇄요? 네네네. 그 족쇄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 사안을 많이 조사하다 보면 가해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가해 학생들한테 너 왜 그랬니? 왜 가해를 했니? 물어보게 되면 이 가해 학생들이 하는 대답들이 참 재밌어요. 얼척없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재밌어요. 피해 학생이 좋아하는 줄 알았다. 피해 학생도 아무 말 안 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죄다 장난이었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저는 가해 학생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궤변들을 늘어놓는데 이게 그 궤변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피해 학생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그래도 되는갑다 생각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학생은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 학생에게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그런 행동을 또 한다면 이게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피해 학생은 난 분명히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들었지, 난 이렇게 분명히 전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으니 너는 빼봐, 가해자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고 간결한 문장 자체가 학교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그 밖에 피해 학생이 또 해야 되는 대처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증거주의 원칙에 입거해서 저희가 사안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추측하고 생각했었던 상대방의 폭력이 그런 생각과 추측과 감정만으로는 증명되기 어렵고 증빙할 수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력이 나에 대한 명확한 자료로 남아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증거 수집에 있어서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사진의 캡처 혹은 뭐 음성의 녹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 사안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대처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해 학생은 사안이 발빠르게 사안이 터지면 발빠르게 가해 학생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맹희양님은 가해 학생이 어떤 대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가해 학생이 대처할 게 있나요? 빠르게 솔직하게 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보통 가해 학생의 대처는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 깊게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발빠르게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피해 측 가족이나 피해 학생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보통 이게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 가해 학생은 순간 막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자신이 불리했던 것들을 좀 빼고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약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증거 자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요. 그래서 이게 막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더 선처를 받고 좀 더 수월하게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목격자의 대처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목격자의 대처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목격자가 단순 목격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가해 동조자로 이렇게 타이틀이 변경돼서 이게 사건에 연루될 것인지 이거는 목격자의 그 자세, 즉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의 동조자요? 네, 가해자의 동조자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4항을 보시면 학교폭력을 미리 인지를 했건 아니면 학교폭력을 목격을 했건 간에 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에 대한 그런 조항인데요. 내가 이거를 학교폭력을 목격한 거에 있어서 그냥 단순 목격자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즐기면서 구경하는 구경꾼은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목격을 했는데 발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가해자의 동조자, 즉 구경꾼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격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폭력을 미리 인지를 했건 아니면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건 간에 자신이 인지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빠르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목격자가 자신이 목격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목격자가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자신은 목격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요즘엔 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미디어 시대인데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영상 자료들이 많이 증거 자료로 수집이 돼요. 자, 만약에 목격자가 나는 그런 거 목격한 적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에 그 목격자가 떡하니 나온다. 이러면 목격자가 위증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조사하다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가 왜 위증했을까? 그럼 얘도 가해자의 동조자이기 때문에 목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그 목격자 자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을 했으면 목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상황에서 빠지고 싶어서 전 목격 안 했는데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덜컥 이렇게 자료 영상으로 나와서 위증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여러분들은 목격자가 아니라 가해 동조자로 이렇게 연루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자료가 없다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안 조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그 진술서를 받게 돼요. 학생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그 학생 확인서에 어떤 걸 적게 되냐면 그 피해 학생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자신의 그 피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이름을 쓰는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목격자 이름을 피해 학생이 막 쓰게 돼요. 그런데 목격자 중에 나는 이거 목격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발뺌을 했었던 학생의 이름이 피해 학생의 진술서, 즉 학생 확인서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 이러면 이 또한
목격자가 위증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목격자에서 가해 동조자로 이게 탈바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목격자가 또 그런 게 싫어서 피해 학생을 찾아가서 야, 나 목격한 거 여기서 좀 연루되기 싫으니까 내 이름을 빼줘 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주가 일어나는 건 상당히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 사주가 부탁으로 들렸으면 참 좋은데 부탁이 아니라 협박으로 들린다면 이거는 이 사안과의 별개로 이 목격한 학생이 이 피해 학생에 대한 협박에 대한 다른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격자는 한순간에 또 다른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격을 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만 대처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신고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보복이 두렵다든가 이런 이유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가해 학생이 예전부터 친구야.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지만 그 가해 학생이 처벌받는 게 측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선한 사람이 있어요. 피해 학생 중에. 그래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주저하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피해 학생이 겪는 그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해 학생은 그래도 되는갑다 생각해서 계속 그 폭력을 지속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 피해를 당한 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 학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를 신고한다는 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지금 한 번쯤 고리를 끊어줘야 이 학생 인생에서도 이걸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학생은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여의치 않으면 117에라도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학폭의 정의부터 신고 요령까지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학생 여러분, 학폭 즉 폭력이라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격 형성의 과도기인 학창시절이 참 즐거워야 되는데 학교 폭력으로 그것이 얼룩진다면 어떤 사람은 커가는 그 과정 중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그 소재가 타인의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즐거움을 찾고자 타인에게 불행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상당히 좋은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폭력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할 사회 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 폭력 행하지도 당하지도 맙시다. 오늘 나와주신 지니어스방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맹이맹이맹이학이었습니다. 네, 학교폭력 근절 도움 교사 지니어스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폭력 멈춰 라는 구호 3번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죠. 학교폭력 멈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